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삼복날이면 삼계탕집 찾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올해는 삼계탕 값을 보고 놀란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15,000원에서 17,000원, 전복이나 한방재료 등을 넣은 메뉴는 2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요. 삼계탕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13% 넘게 오른 데다가 소금과 파 같은 재료값들이 다 올랐고요. 여기에 전기에 가스비 등도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끼 먹는 삼계탕 값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 반계탕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는 간편식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오른 외식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를 않죠. 올해는 긴 장마에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민 가게들의 부담을 덜어줄 물가 대책 촘촘하게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초복인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도 커 비가 쏟아지는 지역과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다르겠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안동과 영주 등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오늘도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오는 17일부터 도산서원 주차장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산서원 주차장은 지난 200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관람객에게 관람료 외에 별도의 주차료를 징수했고 주차료와 관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는데요. 이에 안동시는 지난 3월부터 주차장 무료화와 관람료 조정을 추진해 지난달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정된 관람료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람객 편의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서 안동 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경북 동해안에 4일째 폭염주의보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0도 넘게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더해져서 더 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임차료를 미납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운영사인 민간업체 울진 케이블카가 올해 시설 임차료 3억 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개장한 왕피천 케이블카는 근남면 왕피천공원과 망양정 해맞이공원을 잇는 715m 길이의 관광시설로 개장 당시 5년간 매년 3억 원 상당의 시설 임차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임차료를 미납해서 운행이 중단됐었고 당시 울진군과 협의해서 3개월간 미납한 임차료를 나눠내는 조건으로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울진군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왕피천 케이블카는 매년 약 10만 명의 탑승객이 찾고 있는 만큼 울진군은 케이블카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3도 높은 28도, 습도는 78%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어제 울릉군에서 독도를 지키는 울릉 군민들과 함께하는 제1회 2023 러브독도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독도사랑 운동본부가 주최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후원해 대한민국의 상징인 독도를 지키며 내륙과 달리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울릉 군민들과 함께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됐는데요.
첫날인 청소년날 행사에는 울릉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도, 농구, 연기, 보컬 교실이 진행돼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진행되는 국민의 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독도 전문가인 호세카 유지 교수의 독도 강연이 열립니다. 또 저녁에는 울릉군 홍보대사 가수들의 콘서트가 군민을 찾아갑니다. 아울러 행사 전에는 울릉 한마음회관 로비에서 독도 후원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부 마켓이 열리는데요. 판매되는 수익금 전액에 울릉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울릉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늘까지 진행되며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으니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올여름은 엘니뇨의 발달로 집중호우가 잦고 초강력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과 유사시 대처법에 관해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산사태 연구과의 유송 박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에서 산사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산사태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네. 우리나라 산사태는 주로 많은 비가 올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편중되어 있고 지금 오늘도 비가 오고 있지만 이 시기와 같은 장마 그리고 8월에 이제 내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이 올 때는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산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지질 혹은 지형 조건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최근 이제 산지 개발 혹은 대형 산불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산불 등으로 산림 훼손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여부 그리고 발생 정도에 따라서도 산사태 발생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보통 모래 함량이 좀 많은 토양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경사가 좀 가파르고 산지에 물이 모일 수 있는 오목한 지형일수록 이런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 주로 산사태가 발생하지만 또 산의 어떤 지형에 따라서 또 산림 훼손 여부에 따라서 발생 정도가 조금씩 다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래 들어서 산사태 발생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실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1970년대 저희가 시간당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것인데요. 이 50mm가 넘었던 횟수가 70년대 당시에는 약 7회 정도였지만 2000년대에는 이것이 18회 이상으로 증가해서 약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강한 비가 내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이제 도시 지역이 좀 팽창을 하고 있고 특히 산지 주변의 개발 등이 좀 확장됨에 따라 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 산불 등의 산림 훼손이 증가하는 점 또한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기에 이제 보통 산사태는 농촌이나 산촌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산사태는 사실 산촌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어디에서도 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입니다. 다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인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이 훨씬 대규모 인명 피해 등으로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도시생활권 인접 산림에서는 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공간적으로 좀 그런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특히 산사태가 이제 산에 위에서 발생했을 때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북 지역에서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요?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약 2만 8천여 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4,900여 개소
지역가 경북 지역에 지정되어 있어서 취약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이 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렇게 많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흔히 사방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산사태 등을 막는 어떤 구조물 혹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곡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연 2회 현지 점검을 수행하도록 이상의 현지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취약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비상 연락망과 대피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서 네. 산사태 위험 시에는 저희가 문자 또는 전화로 위험 정보가 사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한 그런 연락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숲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네. 특별히 이 산사태에 강한 숲이 있다고 하는데 숲과 산사태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숲의 가진 산사태 방지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무 뿌리가 이제 산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좀 발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는 말뚝 효과 그리고 그물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뚝 효과는 굵은 뿌리가 안반층까지 뚫고 들어가면서 이 산림 밑에 있는 산지의 흙을 잘 고정시켜주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물 효과의 경우는 나무의 가는 뿌리들이 그물처럼 얽히면서 이런 흙들이 쉽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줌으로써 이런 산사태 발생 위험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수관, 즉 잎이 달려있는 부분들 혹은 지금의 낙엽이나 풀 등이 이런 흙 표면을 좀 보호하면서 실제로 산림 토양이 깎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또한 산사태 발생 감소에 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숲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자 이번에 보면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이런 발표를 자주 듣거든요. 네네. 산사태 예보 경보 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발령되는 건가요? 우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산사태 위기경보, 앞서 말씀하셨던 산사태 위기경보, 저희가 흔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구분돼서 발령되는 이 위기경보는 네. 보통 전국 혹은 광역시도 단위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인명피해 발생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서 위험 단계를 사전에 발령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사전에 산사태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경보,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신 예경보의 경우는 저희가 산사태 주의보, 경보라고 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산림청에서는 지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 산사태 위험도를 실시간 그리고 미래 강우에 대해서 예측을 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 확률이 80%가 되면 주의보, 그리고 100%가 되면 이 경보에 대한 예측 정보를 지역자치단체에 제공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예측 정보를 참고하여서 실제로 이 지역의 산사태 주의보 혹은 경보를 발령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이때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는 현재 지금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 건지에 따라서 토양 안에 이제 물이 얼마나 차오를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양이 과연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징후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산사태 발생 징후라고 여겨지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흔히 땅울림이라고 말하는 좀 땅이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산비탈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 경우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도 나무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의 상류에서 이제 과도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는 경우 혹은 산 비탈면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있거나 돌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견된다면 아무래도 산림 안에서 산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징후가 있을 때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산사태 발생 단계별로, 즉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 중간, 네. 그 발생 후에 대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저희가 다 배포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좀 숙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는 이제 사전에 비상 연락책을 미리 구축해 두시고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셔야 되는지, 즉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또 이때 가져가실 비상용품 또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산에 인접한, 즉 산림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전에 주변 용벽 혹은 배수로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어떤 위험 요인이 사전에 발견된다고 하면 즉시 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우기에는 이런 지금같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그리고 스마트 산림재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 등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 만일 실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그리고 가스를 차단하신 뒤에 사전에 지정된 대피 장소를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대피하시는 도중에는 만약에 하천 등을 건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여 건너시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한 경로로 좀 우회하여서 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 대피 주변에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위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조금 전 이제 숲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산림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저희가 비구조적 대책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대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대책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던 사방석, 즉 산사태 등을 막는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계곡 등을 정비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산사태로 흘러내려온 토사를 막아내는 저희가 사방댐이라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사태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산림청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예측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측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지역이 산사태 발생에 좀 산사태가 좀 발생하기 쉬운지 예.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위험지도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어떤 비구조적 대책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안전하게 경계 피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과 유사시 대처법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산사태 연구과 유성 박사였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 폭염 일수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서은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쪽방은 저층 건물에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눠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한 평 내외로 한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 창문이 없는 곳이 많아서 열기가 배출되지 않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름철 방의 내부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여름 대구시가 쪽방 상담소와 함께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폭염 모니터링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예, 밥 먹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에어컨 저번에 다셨는데 이거 에어컨 잘 나오세요? 작동 잘 되고 시원해요. 생활하시는데 많이 어렵거나 이제 그런 부분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고. 북성로에서 쪽방 영업하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진짜 방이 작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도 많고 아저씨들이 돈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시는 거지 좀 힘들죠. 영세민 아저씨들이 사시죠. 공공홀로 일 나가시는 아저씨들도 사시고.
덥죠. 그래서 아저씨들이 진짜 아침이면 갈 데가 없는데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많이 하시고, 저 80 넘으시는 어르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 못 나다니니까 밖에 나서 의자에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참 딱하고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5분에 에어컨을 달아주셔서 그 아저씨가 편안하게 방에 누워있는 걸 보면 제가 다 행복해요. 시원하게 올여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죠. 폭염에 취약한 쪽방 주민들에게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올해 특히 또 덥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쪽방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층에다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여름을 났다고 합니다. 네.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중구에 사는 정만수입니다. 여기 산 지는 7년 됐어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먹는 거야 뭐 알아서 먹는데 이제 더위가 이제 좀 많이, 작년 같은 데는 이제 쉼터 같은 데 지하도에 내려가고 거기 가면 좀 시원하니까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든가 아니면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 이제 쉼터 같은 데가 찾아다니갖고 거기 가서 좀 쉬고, 요새는 그래도 에어컨 좀 있어갖고 훨씬 낫죠. 나가기가 싫어요. 저 전기세만 좀 더 주면 되니까 생활하는 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이죠. 다른 사람들 걱정이고 나도 그렇지만은 좀 불편해요. 208호에 살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나이는 75세, 지금 3년입니다. 이 더운데 에어컨 넣어주신 분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름에 이제 더우면 이제 지하철이 시원하거든요. 그 지하철 타고 이제 저 안심 갔다가 살면고 갔다가 왔다 갔다 저 오늘 더 덥다 하길래 좀 걱정이 좀 됐는데 마침 저 또 에어컨 달아준다 하니까 고맙죠. 뭐 첫째 뭐 시원하고 저 지하철 안 타고 좋고 이 나이에 뭐 답답한 거 없죠. 뭐 그냥 시원하고 뭐 몸만 건강하면 좋죠. 네. 아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시원하게 계실 곳을 찾아다니셨다는 얘기가 좀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를 했으니까 시원하고 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각 방마다 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수는 없어서 고령층에게 우선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대구 쪽방 상담소는 에어컨 설치 외에도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는 에어컨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주희라고 합니다. 대구시와 저희가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쪽방 주민분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57대가 설치됐고요. 총 77대를 이번 달 안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설치 후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쪽방 건물 대부분이 이제 모두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시는 모든 분들께는 설치를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고요. 당연히 좋아하시고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전기요금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게 됐는데 걱정을 이제 좀 더 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는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쪽방 주민분들을 위해서 에어컨 지원 사업 외에도 임시 주거 공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 봉사자분들이랑 주민분들 안부를 확인하는 폭염 모니터링 활동 등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고령층에게 이제 쪽방촌에 계신 분들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할 계획이죠? 네, 올해 77대, 총 77대를 설치해서 쪽방촌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폭염은 2018년 국가재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같은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대구시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에 월 5만 원씩의 전기요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 오늘 서한나 리포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청소 작업자를 구조하려다가 1년째 의식이 불명된 공무원 사연입니다. 1년째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해 7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요. 당시 사고로 조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한 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담당 공무원 2명도 해당 직원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벌써. 네. 그 한 명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죽곡정수사업소의 정화조 청소 담당자였던 김성배 씨 사연인데요. 지하 2층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가스 중독으로 쓰러지자 작업자 구조에 나섰던 공무원 중 한 명입니다. 성배 씨는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통증에는 반응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거나 움직일 수 없으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배 씨는 한창 신혼생활 중이던 행복한 새신랑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인데요. 네. 동갑내기 아내 현주 씨와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꿈을 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현주 씨도 사고 6개월 전부터 휴직기를 내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부부의 꿈이 이 사고로 한순간 무너졌네요. 네, 가족들은 사고가 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휴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결혼 1년 6개월 차 신혼부부는 평소처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기억하곤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여름 무더위로 조금 지쳐 보이긴 했지만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은 평소처럼 성실했고 건강했고 다정했습니다. 평소와 달랐던 건 남편의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이요? 네. 그날따라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고 출근하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른 신발을 신고 갔다면 약속대로 웃으며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내 이 씨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점심때부터 남편의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이렇게 되뇌이던 아내의 가슴에 사진 한 장이 비수처럼 꽂혔는데요. 네. 인터넷 뉴스 사진 속에 낯익은 운동화를 신고 쓰러진 남자가 소방대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 남편의 운동화였군요. 네. 당시 보호 장비를 쓰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구 경찰청이 당시 사고 현장에서 포집한 기체에서 황화수소 1,000ppm 이상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몇 분만 노출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가족들은 신랑이 원래 안전에 굉장히 예민하고 집에서도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방독면을 쓰는 사람인데 네. 보호 장비도 없이 그 위험한 곳에 내려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배 씨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성향상 자기가 담당자고 책임자니까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째 병원에 있으면은 치료비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성배 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가족들은 그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요, 성배 씨처럼 씹고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 간병 1등급에 해당하는데 이때 지원되는 간병료가 1일 기준 6만 원대입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정도는 줘야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 부담 탓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네, 위생용품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인데 공무상 재해 처리로 나오는 입원비는 한 달에 30만 원 남짓입니다. 보호자의 식대까지 포함하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려고 뭐든 더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예. 각종 서류 처리도 모두 가족들 몫입니다. 공무상 재해 처리는 사후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하는 병원비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 같은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간병만으로 버거운데 온갖 서류 작업을 하면서 진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사고는 업장에서 났는데 뒤처리는 왜 가족들이 해야 하는지 그러네요. 의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기약 없는 치료를 또 계속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매일 물리치료와 전기치료 같은 치료를 하루에 6시간 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1년 가까이 환자를 간병하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내 현주 씨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성배 씨 누나가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24시간 성배 씨를 돌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등에 욕창이 생겨서 밤에도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내 현주 씨는 홀로 견디기 힘든 버거운 상황을 호소를 했고요. 환자가 빠르게 호전이 되면 그나마 간병하는 게 힘이 날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친다고 했고요. 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간병하는 게 고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턱없이 부족한 간병비라도 좀 나아졌으면 하고 또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남편이 늦더라도 회복되는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네.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대구경찰청과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해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고 관련 하청업체 직원 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동청은 대구시 죽곡 정수사업소장, 외주업체 법인과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고위 관계자가 처벌받을지가 향후 관심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법 시행 이후 공공 분야에선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법적으로 그럼 가릴 부분은 뭔가요? 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수립 및 적합성 정도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중대재해를 막을 만한 구체적인 안전보고 체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과 인사 조직 자체를 대구시장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사도 수사대로 잘 진행이 돼야겠지만 네. 이 부족한 간병비를 좀 더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들이 너무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성배 씨 사연이 좀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일 열린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요. 특별히 언급을 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구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자율 모금을 실시해서 성배 씨 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이전에도 이 부상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 차원의 모금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 분위기도 좀 전해졌는데요. 내부적으로 이 사연을 접한 직원들도 동료 직원을 돕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현재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마련된 모금액은 오는 21일쯤 전액 성배 씨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그 간병료 지원이 너무 현실적인 반응이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네. 현실에는 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만 원, 16만 원인데 네. 지금은 6만 원대로 맞습니다. 지원되고 네. 있군요. 좀 현실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계속 간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그 정성을 모으는 마음들이 가족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성배 씨 아내 현주 씨는 동료 직원들이 모아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신랑이 지금보다 조금 더 호전되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병원비와 치료비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보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아도 휠체어 비용은 절반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당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길 바라고 치료 범위도 좀 더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역시 이 남편의 건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공무상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뭐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지원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회복을 잘 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네. 기사를 한 2번 정도 썼는데 그 와중에도 그 일반 시민분들이 저희도 돕고 싶다 이런 문의가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와 조금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일반 시민 대상 모금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좀 마땅히 모금할 방법을 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네. 마음을 어디다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구한 방안은 그 가족들과 직접 좀 연결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이게 절차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절한 절차가 또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매일신문의 고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연말 기준금리 인하의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추가 금리 가능성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하반기 환율 등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연초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상반기를 보냈는데 의외로 시장은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 체감 물가 또한 높긴 한데 하반기의 투자 시장은 어떨까요? 네, 지금 상반기 기술주들의 활약이 가장 큰 상반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AI나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도대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는 언제 오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현재 체감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투자 시장은 뜨거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온도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이제 세계 주가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인 환경 하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와 특히 IT 성장 전망 등으로 인해서 선진국 증시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 밸류에이션도 상승했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E 기준으로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한 12% 정도 상승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강세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미국 금리에 대한 혼조세는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이제 상황이 온 데다가 뭐 부담이라면 완만한 경기 둔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격 부담은 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사이클이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건가요? 이제 현재 주요 지표는 혼조세인데요. 역시 금리 부담으로 인한 경기 둔화인 이제 전망하는 쪽과 기술 혁신으로 인한 경기 성장을 이제 주장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 둔화 대표 이제 선행 예측 지표로 우리가 보는 게 장단기 금리 차를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보면 여전히 역전 현상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경기 침체의 논란을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6월에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경기 둔화의 지표로서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는 쪽에서는 경기 침체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이제 침체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고 노랜딩 시그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시그널로 우리가 경기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나 우리 소비자 물가들 이 두 가지를 합친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 경기 고통 지수가 가파르게 이제 둔화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률은 정체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경기 확장이다 이렇게 보는 쪽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한데요. 이전에 뭐 경기 침체 사례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있었을 때는 뭐 당연하게 상관관계 높게 경기 이제 고통 지수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늘 동반이 됐는데 이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보통 있으면 그 미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물가 고통이 이어진 후 우리가 고용시장 고통이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과거의 사례였다면 지금 이번에는 계속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크게 안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금 장기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고통 지수는 하락하는 다소는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 이제 상반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혼조세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성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가게도 대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을 보통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이런 구간을 이제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희망에 베팅하는 거죠. 네. 고용률에 대한 지표는 반응하는 거고 긍정적인 요인에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물가와 금리 부담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는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반응하는 거다. 네. 하반기 주가 전망을 상승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런 그 이유로 배경을 들 수 있을까요? 네네. 하반기에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반등 장세를 예상하는 게 이제 주류인데요. 그 이유는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하는 기업 실적 회복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이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들이 풍부하고요. 또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들이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금리 하락과 그 달러 약세의 추세 등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성장주의 실적 회복으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재편 가속화는 계속되는데 하반기에도 미중 패권 정책은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로 주요국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어떤 이제 제외되는 쪽은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세계 주가는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지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은 성장이 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격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한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는 있지만 대형 기술주 전망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투자의 위험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위험 요소는 우리가 알듯이 고금리의 장기화죠. 고금리의 장기화와 부채 리스크인데요. 누적된 고금리의 여파는 이제 신용 여건을 악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부족하는 현상을 낳게 되고요.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파산 기업 증가의 위험은 당연히 있고요.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는 있지만 아까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정 중인 것 같은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혼조세인데요. 그 고용 시장이 좋다는 거죠. 문제는. 자, 6월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과열됐다는 지표가 발표되었고요. 뉴욕 증시는 이에 따라 일제히 하락물 반응을 했습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0만 9천 명이 증가돼서 2020년 12월 이후에 가장 적게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인 24만 명의 증가를 밑도는 것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6월 실업률은 3.6%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전달 대비해서 이제 전달이 3.7이었거든요. 뭐 0.1 정도 하락한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 늘고 있는 거예요. 전월보다 0.36% 오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4.35%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고용이 아직은 뜨겁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고용 동향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 세계 경기 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또 업종별이나 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좀 두드러진 것 네. 같은데요. 강한 상승장을 보인 주요 지역이 인도와 일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인도 증시에 대한 상승 배경과 현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상반기는 이제 업종별, 지역별 디커플링의 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최근 인도 시장이 외국인 그러니까 주식 자금 유입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인 6만 5천 지수를 돌파했는데요. 네. 이는 주요국 증시가 아직까지 21년, 22년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지역적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외의 강세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인도 지역입니다. 역시 인도 지역의 강세 흐름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인한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수혜인 거죠. 그리고 인구 구조에 대한 소비 확대 전망 이 두 가지가 반영되고 있고요. 지정학적 수혜와 최근 경제 지표 호조 이거는 다른 이제 신흥국 대비해서 지금 양호한 또한 하반기 성장 기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입이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인도 네. 시장이.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제 타이밍 투자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이제 고점이라는 부담은 있죠. 가격 부담이 있는 건데요. 하반기 이제 목표 금리와 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금 현재 엘니뇨 위험들이 굉장히 또 이제 산재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상승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 부담 당연히 고려할 요소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네. 이제 시점 분산이나 적립집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인구 규모만큼 매력 있는 시장이었고요. 단기 차익 실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외국인 자금들이 확대될 여지가 크고 특히 MSCI 이제 신흥국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여기에 비중 증가 이 수급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어딘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급 요인이 좋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씩 투자하시면서 가격 흐름을 보고 기회일 때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엔화 하락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네, 현재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는 게 지금 엔화 또 900원 이하로 이제 터치 중인데요. 달러 대 엔은 150에서 160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가 5.5에서 5.75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 중이라는 것 때문에 금리 차가 지금 역대사상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난주 7일 사카키바라 전 차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긴축 기조를 장기간 이렇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이렇게 초저금리를 고수함에 따라 엔화가 현재보다 10% 이상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망으로는 내년 달러 대비 엔화는 그럼 160엔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카키바라 전 차관은 미국과 일본의 이 상반된 통화 정책이 양국 간의 금리 차를 벌이면서 엔화의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은행이 긴축 기조로 어떤 통화 정책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계속 엔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초복을 맞아 집에서 보양식 만들어 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양식을 먹을 때는 닭과 오리 등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균을 조심해야 합니다. 닭 등을 조리할 때는 안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 온도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로 내부까지 골고루 익히셔야 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운행을 시작한 급행 9번 버스 환승을 7곡 경대병원역이 아닌 팔거역에서 승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행 9번은 북구 동호동을 출발해 7곡 경대병원역, 8거역을 차례로 거친 뒤 군위까지 운행되는데요. 7곡 경대병원역에서 갈아타면 8거역까지 5개 버스 정류장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10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추가하는 등 도시철도와 버스 간 환승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방천시장에서 8월 20일까지 방천시장 SNS 인증샷 투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방천시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4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선착순 25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증정하는 행사로 미션은 방천시장 입구 찍기, 시장 안에 있는 맛있는 곳 찍기 등입니다. 이번 이벤트가 방천시장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대구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함께하는 시민 행복 콘서트가 열립니다. 14일 금요일에는 시립국악단의 국악 관현악 무대가 준비돼 있고요. 15일 토요일에는 소년소녀 합창단, 시립국악단의 한국무용, 시립무용단의 현대무용 등의 무대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한여름방의 공연 바캉스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폭염 속에 비가 내려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30에서 100mm, 대구와 경북 남부와 서부 동해안은 50에서 60mm 정도고요. 특히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밤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